회사가 망하는 건 장사가 안 돼서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정반대였습니다. 멀쩡히 장사 잘 되던 대형마트 2위가 2015년 7조 원에 팔린 뒤 10년 만에 빚과 사람만 남았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어떻게 껍데기가 됐을까요? 사라진 알짜 점포 4조 원어치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사모펀드 MBK가 멀쩡한 회사를 빨아먹은 수법, 지금부터 5단계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2위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2026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뜻합니다. 멀쩡히 장사하던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위기에 몰린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직원 약 1만 2천 명, 협력업체 약 4,600곳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0만 명의 생계가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시 하나 인구가 벼랑 끝에 선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회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물건이 안 팔려서였을까요? 놀랍게도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끝까지 보면 내 상품권과 동네 일자리가 왜 위험한지 알게 됩니다.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등장합니다. 홈플러스 집은 100%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인수금액은 약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인수합병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돈 중 약 5조 원은 MBK 자기 돈이 아니었습니다. 홈플러스 자신의 자산과 미래 수익을 담보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살 회사를 담보로 잡아 그 회사를 산 겁니다. 이런 방식을 LBO 차입 매수라고 부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집을 살 때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LBO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대출을 내가 아니라 산 집이 갚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인수자는 자기 돈을 적게 넣습니다. 위험은 인수당한 회사가 짊어집니다. LBO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 쓰면 부실 기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느냐, 알짜만 팔아 챙기느냐. 2021년경부터 홈플러스의 알짜 점포들이 하나씩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상위권 점포들이었습니다. 매출 상위권이던 안산점이 약 4,300억 원에 팔렸습니다. 회사의 핵심 자산이 시장에 나온 겁니다. 부산 해운대점은 약 4천억 원, 대전 둔산점은 약 3,800억 원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점포들이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부산 가야점은 약 3,500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판 알짜 자산이 약 4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점포를 팔았는데도 왜 계속 영업을 했을까요? 여기서 핵심 기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일 앤 리스백입니다. 건물을 팔아 큰 현금을 쥐대해 그 건물을 다시 빌려 장사를 이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집을 팔아 목돈을 챙긴 뒤 그 집에 세입자로 다시 들어가 사는 겁니다. 당장은 통장에 현금이 두둑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료와 리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목돈은 잠깐, 부담은 매달 영원히 이어집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흑자를 내던 점포마저 무거운 임대료에 눌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멀쩡히 돈을 벌던 가게가 매달 나가는 세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회사 재무 구조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알짜를 팔아 단기 회수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버티던 홈플러스는 결국 2025년 3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회생 절차, 즉 회사를 살리기 위한 법원의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 1년 4개월 만인 2026년 7월 3일 회생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회생 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끝내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폐지 직전 두 거대 자본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입니다. 메리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천억 원을 댔고 나머지 1천억 원은 MBK와 김병주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런데 김 회장이 아직 보증조차 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의 화살이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반면 MBK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대보증까지 제공했는데 메리츠가 자금 투입을 거절하고 있다고. MBK는 메리츠의 2천억 원 대출을 간청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두 거인이 다투는 사이 정작 벼랑 끝에 남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과 협력업체입니다.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졌습니다. 협력업체 피해는 특히 큽니다. 중소협력업체 150곳이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당 평균 약 7억 7천만 원입니다. 작은 회사엔 회사의 존폐가 걸린 액수입니다. 채권에 투자한 개인과 기관도 무너졌습니다. 약 4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습니다. 납품하던 사장님을 한 명 떠올려 봅시다. 홈플러스에 물건을 대며 직원 10명을 먹여 살리던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받을 돈 7억이 하루아침에 묶였습니다. 그 사장님 밑에 직원 10명의 월급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것이 대형마트 하나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위로는 대자본, 아래로는 수많은 생계가 사슬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먹튀 논란이 터졌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의 비판적 평가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봅니다. MBK가 인수 뒤에 알짜를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고율의 임대료를 회사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멀쩡하던 기업을 무너뜨린 전형적 먹튀 경영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병주 회장을 향해 국민연금 손실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는 한쪽의 비판적 시각임을 짚어둡니다. MBK 측은 반박합니다. 정상적인 경영이었고 유통업 불황 등 시장 환경 탓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앞으로 절차와 재판에서 가려질 사안입니다. 이 영상은 어느 한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바로 론스타 외환은행 사태입니다. 외국 자본이 은행을 사서 되팔며 큰 차익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론스타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내일로 연결해 봅시다. 이건 저 멀리 대자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폐지 이후 사용과 환불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협력업체나 납품사업자라면 채권 신고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정부 지원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직원이라면 임금체불 대책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대지급금과 생계안정 대출을 추진합니다.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이 추진됩니다. 해당된다면 반드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넷째, 투자할 때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라면 그 회사의 부채 구조를 확인하세요. 특히 세일 앤 리스백으로 임대료 부담이 급증한 회사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입니다. 주인이 미래에 투자하면 직원과 소비자가 함께 삽니다. 알짜만 팔아 챙기면 위험은 아래로 전가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7조 2천억 원에 산 회사가 10년 만에 파산 위기에 섰습니다. 그 사이 알짜 자산 약 4조 원이 팔렸고 임대료 부담만 회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법원은 약 2주간의 즉시 항고 기간을 뒀습니다. 그 안에 2천억 원을 마련하면 회생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결국 우리의 일자리와 삶을 좌우합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산 상품권, 동네 일자리, 거래하던 협력업체가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